원래 시간이 45분 예정되어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2시간도 될 수 있고 3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질문이라도 사양하지 않습니다. 적석에서 질문하고 적석에서 답변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라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해 두셨다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덕강이라 하면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하고 가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나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청년들이 생각하고 청년들이 느끼고 청년들이 추구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걸 알고 또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자료를 챙겨가지고 가는 게 그게 특강의 본질이 아닐까 나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경북대학 가서 내 특강을 학생들이 하고 질의응답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뭘 물어보실지 생각해 두셨다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대구가 원래 일제시대부터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대구는 한반도의 3대 도시. 그때 한반도의 3대 도시가 서울, 평양, 대구였어요. 그만큼 대구의 위상이나 대구가 대한민국에 가지는 그런 포효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지금 부산하지만 부산은 그거는 아예 그때는 비교 자체가 안 됐어요. 한반도의 3대 도시가 서울, 평양, 대구였어요. 근데 그런 대구가 지금 GRDP가 전국에 꼴찌가 돼버렸죠. 17개 자치단체 중에서 지역의 생산력이 꼴찌. 시민소득이 울산에 절반밖에 안 돼요. 거지도시가 돼요. 그럼 대구가 왜 이렇게 올라갔나? 그 올라간 원인을 우리가 정확히 보고 처방을 해야 되는 게 나는 시장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됐다, 그 이야기 하는 것보다도 대구가 몰락한 원인을 우리가 나름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기 위한 처방을 지금 하고 있다. 나는 정치하는 내내 표를 의식하고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표를 의식하고 퍼주는 파퓰리즘 정치도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 나라, 내 국민, 그리고 내 지역을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미래 만들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아직 통상 정치하듯이 표 얻기 위해서 행사장이나 돌아다니는 그런 정치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된 지 8개월 됐는데 나는 행사장에 잘 가지 않습니다. 행사장에 가면 인사하고 한마디 하고 사람들한테 얼굴 알리고 그리고 손을 들고 나오는 그렇게 하면 하루 종일 행사장을 하다가 시간 다 버립니다.
주말 행사장에는 난 또 나가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주말은 쉬는 날이에요. 주말은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주말에 출근하는 실국장들은 조철시킨다고 했어요. 실국장들이 나오면 밑에 시청 공무원들이 과장 직원들이 다 따로 나와요. 휴일에 시청에서 나와서 근무한다고 얼쩡거리는 직원들은 좌절시킨다고 그러죠. 그 평일에 열심히 안 했다는 거거든. 평일에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이 주말에 나와서 일한다고 그렇게 해요. 주말이나 휴일은 친구, 애인, 가족, 이 사람들하고 즐겁게 노는 거예요.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에 찌들려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서는 제가 들어온 이후부터 주말에 일하는 놈은 무능한 놈이다. 그래 딱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주말에 나오는 직원들이 없습니다.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또 연애들하고 재미있게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 월화수목금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야근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야근을 하려면 부서장의 허락을 받아라. 퇴근 시간 되면 다 퇴근해라. 소위 워라벨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일할 때 열심히 하고 즐기고 놀 때 열심히 놀고 그래 하는 게 인생이지. 일에 파묻혀가지고 거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죽기 살기로 하는 거 그거는 인생이 아니다. 그래서 주말 근무 금지하고 야간 근무를 나는 또 금지를 합니다. 그러면 업무 시간 중에 8시간 충분히 전력을 다해서 일하면 야근할 일이 없다. 근데 야근하는 거는 대부분은 어떤 경우는 야근을 해야 되는가 하면 예산 편성하는 부서나 이런 거는 시간이 딱 긴박할 때는 밤샘 근무도 해야 돼요. 그런 경우 외에는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신나게 노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공직기관부터 우선 바로 잡아놔야 돼요. 그래야 시민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공무원을 만들어야지 시민들이 따라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작업들은 대구 굴기라고 금년도 시정방침을 이야기했어요. 한번 벌떡 일어서 보자. 한반도의 3대 도시가 이렇게 몰락을 해서 되겠나? 벌떡 일어서 보자. 그 일어서는 일로 시정 혁신을 이루려고 산업구조 대개편을 해야 돼요. 대구가 이 정도로 큰 것은 섬유도시였기 때문에 컸는데 섬유가 몰락하기 시작하고 난 뒤부터 대구가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산업구조를 대개편할 시기를 놓쳤거든요. 30년 전부터 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고 미루다가 대구가 몰락합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해야 옳았던 산업구조 대개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공항 이야기를 총장님이 하신 겁니다. 공항이 왜 필요한가? 60, 70년대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고속도로였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고속도로를 우리가 뚫고 난 뒤부터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물류 소통이 원활해지니까 무역이 정대하고 생산이 정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런데 21세기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하늘길입니다. 하늘길을 열어주지 않고는 경제발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동천공항에서 공항이 있다, 국제공항이라 하지만 저거는 동네공항입니다. 미국 가보면 조그마한 시골 카운티에도 저런 공항이 많아요. 근데 저 공항 가지고 기껏해야 동남아 왔다 갔다 하는 그 공항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공항이 있으려면 세계로 직접 뻗어나가는 공항, 그런 하늘길을 열린 공항이 돼야 돼요. 그 열린 공항을 만드는 게 지금 TKC 공항이에요. 오늘 국토위에서 이제 법안이 통과됐어요. 이제 법사위 넘어가서 고려위 넘어가는 것은 이번 달 내로 아마 이제는 걸림돌이 없어졌어요. 그러려면 본격적으로 군위 어선 지역의 국제규모의 공항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항공은 98.2%가 인천공항으로 나갑니다. 여객도 물류도.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모든 첨단 산업들은 수도권 이남으로 내려오질 않아요. 못 내려와요. 내려올 수가 없어요. 고국어가 지금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을 하려면 항공으로 해야 돼요. 전부 98.2%가 인천공항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방까지 공항이 첨단산이 못 내려와요. 내려올 수가 없어요. 구조 자체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깨려고 하는 게 TKC 공항이에요. 수도권에서 집약된 여객 물류의 30%만 대구 경북으로 가져오면 대구 경북의 공항 주변에 거대한 새로운 경제권이 생깁니다. 첨단 산업 도시가 됩니다. 대구도 거기에 맞춰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대구 국회의원들도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나면 대구 경북의 수도권의 상당수의 차지하는 그런 거대 경제권이 새롭게 생깁니다. 국가 균형 발전하자, 지방대학 살려달라, 30년을 외쳐본들 그게 개선되질 않아요.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기업이나 경제의 중심지를 지방으로 옮겨야 되는데 국가가 강제적으로 강제할 수 없어요.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 장사꾼입니다. 장사꾼이 이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지금 시골로 지방으로 내려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오면 세계로 가는 물류 수송의 길도 열고, 그리고 문화환경, 의료환경, 교육환경, 수도권 못지않게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알아서 내려오너라. 수도권에 있어본들 땅 한 평에 1,000만 원 넘어가는 그 장소에 어떻게 공장을 지을 수 있나? 기업을 세울 수 있나? 지방에 내려오면 한 평에 10,000원짜리 땅도 내 수백만 평 만들어줄게. 그래서 정부의 이야기에서 지난번에 시도지사들한테 그린벨트 해제권도 이번에 다 돌려받았어. 우리가 필요하면
그린벨트도 100만 평방미터까지 시장이 자율적으로 해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부지 만들고 기업 유치부지를 다 만든 거예요. 그 사업을 지금 대구시에서 추진을 하는데, 오늘 통합신공항법이 정말로 힘들게 해당 상임위원회를 방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구 신공항은 국제적인 규모, 그리고 인천공항의 적어도 기능의 절반 이상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항을 만들고 기업 유치를 하고, 그 주변에 공항도시 그리고 대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경제권을 새로 만들 준비를 오늘 법이 통과되면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구 청년들이 서울을 가지 않아도 서울 못지않는 주거 환경, 직장 환경, 그리고 문화, 교육 환경 다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앞으로 4년 내에 다 하겠다. 나는 준공식을 단 하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기공식만 하고 그 추진하는 대구 미래 50년 사업들이 세팅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안 하더라도 누가 들어오더라도 그 사업은 미래 50년 사업은 진행될 수 있게 세팅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좀 더 꿈과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라는 게, 청년의 덕질이라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리면 청년이 아닙니다. 항상 청년은 꿈을 꾸어요. 꿈 없는 인생은 그거는 죽음이지.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꿈을 실현해 나가는 그 과정을 나는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 나이가 필요 없어요. 나이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꿈을 갖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게, 나는 그런 사람들을 청년으로 봅니다. 청년이라고 해도 꿈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렇게 살면 그거는 노인 세대지. 청년의 의미라는 것은 나는 꿈이라고 합니다. 꿈을 꿀 수 있는 세대가 청년 세대고, 꿈꾸며 사는 것이 또 청년 세대고,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세대가 청년 세대라고 했어요. 제 이야기 여기서 끝이고 질문 받겠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시죠? 늘 하늘길을 열어서 대구시 도약을 한 단계 더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번 주에 하셨던 다낭 방문을 통해서 어떤 쪽으로 교류를 더 활성화할 것인지, 또한 취업을 앞둔 저뿐만 아닌 많은 청년들이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대구와 자매 결연을 맺은
미국의 애틀란타 또는 뭐 대만 타이베이 등 많던데 해외로 취업하거나 반대로 해외 기업이 저희 대구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생각 중이신 방안이 있는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베트남 다낭은 관광지입니다. 그건 관광지입니다. 산업이랄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베트남 다낭을 어떻게 도와줄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다낭이 우리를 어떻게 해줄 것인지 그건 없습니다. 정작 해외기업 유치는, 내가 이야기하는 해외기업 유치는, 우리나라는 해외에 제조업을 하는 기업은 우리나라에 오지 않을 겁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감성노조를 유지하고 있는 한 해외 제조기업들은 우리나라 오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앨런 머스크가 기가팩토리를 한국이나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공장이지 설립하겠다. 그래 이야기해서 이제 대통령께서도 앨런 머스크한테 전화하고 뭐 전국의 지자체에 다 연락해서 앨런 머스크 기가팩토리 공장, 전기차 공장을 어디에서 유치시설을 내라고 했더니 대구시 관계자보고 우린 내지 마라고 했어요. 절대 오지 않는다. 앨런 머스크가 그 야가 빠진 사람인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강성노조 때문에, 금속노조 때문에 GM이 들어왔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인도의 마인드가 들어왔다 망하고 이런 나라에 제조업하러 들어오겠나? 들어오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고임금 국가입니다. 임금이 베트남의 10배예요, 10배. 베트남의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직원의 월급을 한국 기준으로 하면 우리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고임금 국가에 강성노조와 금속노조가 노동 현장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이 나라에 무슨 투자할 게 있다고 외투 기업들이 들어옵니까? 제조기업들은 안 들어옵니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가팩토리가 바로 인도네시아 같아요. 지금은 강성 노조들이 장악하고 있는 작업 현장에는 현재 있는 기업들도 폐업도 못하고 계속 사업도 못하고 질투양난 지금 그런 형편인데 무슨 외투 기업들이, 외국 투자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제조업 하려고 들어옵니까? 그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야가 기업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국내 기업입니다. 국내 대기업입니다. 지금 노동법 개정을 하는데 주 69시간 그 내용만 딱 보고 전부 반발하고 있죠. 그거는 우선 그렇게 하려면 노사가 합의해야 돼요. 노조에서 합의 안 해주면 그거 안 돼요. 합의를 전제로 일을 열심히 더 한 사람은 더 하고 집중적으로, 그럼 놀 사람은 한 달도 더 놀아버리고,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그런 취지야. 노사가 합의해서 집중적으로 일할 사람들이 일하고, 그 놀 때는 휴가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동안 휴가를 준다 이거예요. 그렇게 발표한 거를
전부 앞뒤 잘라버리고 주 69시간 하면 과로사로 죽는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일부 사람들이 거짓 프레임 짜서 정부를 공개합니다. 누가 주 69시간을 매주 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그 취지가 그게 아닌데도 그런 식으로 너무 쉬우니까 꼼짝없이 당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노동개혁이 전제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 없습니다. 노동개혁이 전제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일자리도 없어집니다. 자급자마다 새로운 인원 뽑을 때 자기 자식들 다 채용하고 지금 어느 작업장에 단체 교섭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데 많습니다. 자기 퇴직하면 지 아들이 그 자리에 그 새로 뽑을 때도 노동 가족만 우선적으로 쳐. 그런 식으로 지금 다 와꾸를 짜가지고 대한민국을 끌고 가고 있어요. 이게 노동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앞자리도, 일할 자리도 없어요. 노동개혁을 해야 돼요. 기득권 강성노동 카르텔을 깨지 않고는 이 나라 산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또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SNL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그 정치외교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김경환이라고 합니다. 제 꿈이 통일정책연구원이라 대북정책에 관심이 많은데요. 시장님께서 먼 훗날 대통령이 되신다면 어떠한 대북정책을 펴실 것이고 또 지금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내 대북정책은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감흥이 없어요. 91년도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했어요. 김일성이. 그런데 노태우는 그 덩신처럼 쏘가가지고 비핵화선언하고 한국에 있던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전부 다 빼내갔어요. 미국에서. 덩신이지. 근데 그때부터 김일성이는 핵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한반도 비핵화하자. 남북이 합의됐어. 이 덩신은 한국에 있는 전술 핵무기를 싹 빼하고 나가버렸어. 미국. 그리고 김일성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핵 개발을 시작했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ICBM까지 개발했어. 김정은이가 자기 체제 유지만을 위해서라면 ICBM을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핵탄두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ICBM까지 개발했을까? 대륙간 탄도까지. 미국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ICBM까지 왜 개발했을까? 유사시에 미국의 참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ICBM입니다.
워싱턴이 불바다 될 것으로 각오하고 한국전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하죠. LA가 불바다를 핵으로 불바다 될 것 각오하고 한국에 군대 보낼 수 있겠습니까? 뭐 보내지.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미국은 지금 건국 이래에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러시아하고 중국밖에 없었어요. 이제 북한까지 생겼다. 러시아와 중국은 통제가 가능해요. 그러나 북한은 통제가 안 돼요. 소위 로그 스테이트라고 해요. 불량국가라고 해요. 그러면 미국의 발목을 딱 묶어놓고 한국을 며칠 전에 800m 상공에서 핵폭발한 실험까지 잘 성공했다고 했어요. 며칠 전에 발표됐잖아요. 못 봤지? 모르지? 관심 없죠? 그죠? 관심이 없지? 히로시마에 핵폭발을 한 게 600m입니다. 원래 핵폭탄은 땅에서 폭발 안 해요. 원자 폭탄이나 수소 폭탄은 땅에서 폭발 안 해요. 600에서 800m 상공에서 폭발해요. 폭발한 순간 수십만 도의 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핵폭풍이 발생합니다. 자기가 뜨겁다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대로 사람이 분해되고 증발돼요. 모든 물질이 증발합니다. 영산 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핵폭탄의 규모에 따라서 서울 시민들 적어도 500만 이상은 순식간에 죽습니다. 그 실험을 이번에 했다. 며칠 전에 발표했잖아요. 방송도 신문도 그게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심각한 위협이지. 뉴스를 만드는 신문이고 방송이고 본 일이 없어요. 속된말로 우리 같은 경우는 살만큼 살았다. 살만큼 살았기 때문에 지금 가도 아깝지 않는 세월이에요. 남아있는 청년들의 문제. 근데 정작 당사자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둔감해요. 대북 정책하면서 평화공존하자. 거기에 혹에 빠져가지고 2018년도 지방선거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곧 통일이 될 것처럼 핵폐기할 것처럼 거짓말했죠. 국민을 속여가지고 지방선거를 갖다가 사치해요. 전 국민을 속여. 그때 어느 방송사에서 김정은의 지지율 조사는 80% 나왔어. 그만큼 국민 전체를 속였던 게 2018년도 지방선거. 그래가지고 지금 김정은이 하는 말 보세요. 핵탄두 곧 100개 이상 됩니다. 대구 이거 안전지대 아닙니다. 지금 어디 전쟁이 일어난 순간에 전후방이 어디 있어요?
미사일이 날아갑니다. 핵이 춤추는 바입니다. 국가안보라는 것은 0.1%의 위험이 있더라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게 국가안전보장입니다. 그게 나라를 지키는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저 좌파들이 평화. 김정은이가 평화를 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평화를 추구하고 남북이 긴장 상태에 가지 않으면 김정은 체제는 바로 무너집니다.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긴장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 대북 정책을 하는데 강도가 칼을 들고 덤비는데 우리는 맨손으로 야, 잘 지내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네. DJ, 노무현, 문재인 3대에 걸쳐 대북 정책하면서 핵이 완성이 됐어. 그 국민들 몰라요. 그 감흥 없어요. 그 사람들은 대북 정책에 하나는 역사에 큰 죄를 지은 무장병. 힘을 갖고 있어야지 못 되는. 힘없는 사람이 칼 들고 던지는 거예요. 봐달라고 싹싹 빌다가 세월 보낼 겁니까? 평화라는 건 핵 균형, 군사적 균형, 그리고 무장 평화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쪽에는 무장해제하고 저쪽에는 날로 핵이 정치화되고 적응이라는 어떻게 거기에 평화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남북이 평화공존은 얼마나 좋겠어요. 힘이 없는 평화는 그건 노예지. 노예잖아요. 지금 이미 북핵에 노예가 돼 있어요. 북핵에 노예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제대로 대응을 이 정부에서 그거 대응하려고 일본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 똘똘 뭉쳐가지고 덤비는. 우리는 그럼 우리 힘으로 혼자 됩니까?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이라고 공부해야 될 거다. 국민 감정이 일본에 안 좋다는 걸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고 이번에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하고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이 세력이 부딪히는 장소가 한반도예요. 한반도에서 지금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하고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이 격렬하게 부딪히는 그런 시간.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해달라.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일본이 예뻐서 가서 합의를 맺겠습니까? 나는 개인적으로는 2017년도에 10월에 전술핵 재배치 문제로 일본 방문해서 야당 대표할 때 아베 일본 수상하고 회담할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베 수상이 첫마디 그러더라고요. 강제징용 문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좀 생각하냐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래요. 첫마디. 일제강점기에 내 돌아가신 아버님이 강제징용 끌려갔다가 1년 만에 구사일생 살아온 적이 있었다. 그 말 지금 나한테 물어보면 내에 대해서 좋은 말 나가겠냐? 오늘 내가 여기 온 거는 북핵 문제 때문에 왔다. 어제는 북핵에 한정해서 이야기하자. 2017년도 10월에 일본 갔을 때 일본 NHK 아사히 TV하고 회견할 때도 그랬어요. 그 질문하길래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내 입에서 좋은 말 나가겠냐? 그건 질문하지 마라. 한일 문제 이것도 부득이한 거예요. 부득이한 거. 지금은. 그런데 그걸 나라를 팔아먹었니? 온갖 난리를 치는 거 보고 참 답답하다. 2011년도인가요? 그때 한미 FTA 협상을 내가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어요. 그때 내보고 이완동 같은 놈이다. 미국의 나라 팔아먹었다. 온갖 모욕을 한 달 동안 당했어요. 근데 그게 한미 FTA 하고 난 뒤에 미국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됐었죠. 그게 자기 나라에 불리하니까 강제로 개정하자고 요구해서 우리가 개정을 해줬잖아요. 자,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예. 자. 왜 그것만 자꾸 묻노? 쭉 돌아가면서 해, 돌아가면서. 네, 지금 3시 수업이 있는 학우들이 많은데요. 약간 어수선함이 있는데, 이제 다음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학생 여러분들은 조금만 접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시장님. 저는 사회복지학과 졸업반 이용준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우선은 사람의 진심은 통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시장님 강연에서 좀 진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구시 발전과 이제 변화,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들의 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시면서 꿈을 가져라, 그리고 꿈에 계속 도전하라는 의지를 저에게 계속 심어주셨습니다. 저에게도 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주짓수라는 스포츠를 하고 있는데 이 스포츠 대회에서 굉장히 승리지상주의 문화가 만연합니다. 근데 해외 대회에서는 이제 기부 문화가 좀 활성화되어서 스포츠인들이 기부를 하는 문화가 계속 성행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2022년 9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1,000만 원 지원받아서 대한민국 최초로 기부 주짓수 대회 히어로 오브 주짓수라는 걸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250만 원 위기 가정 아동 대상으로 이제 기부를 굿네이버스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전국 대학생 기부 주짓수 대회를 대구에서 개최하고 싶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이제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장소 대관과 그리고 오셔서 자리를 좀 빛내 주시는 걸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가능한지 알 수 있겠습니까? 주짓수 예, 대구에서 전국 대학생 주짓수 대회를 열고 싶은데 혹시 봐주실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하얀 색깔 건발팀 정도 질문해주세요. 여학생들도 좀 질문하도록 해요. 건축공학과 2학년 신단호입니다. 전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청년은 꿈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이 청년이셨을 때 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의사가 꿈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문과 이과가 나뉘죠. 그렇죠? 응? 나는 이과입니다. 의과대학 가려고 이제 이과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의과대학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가려고 이과에서 공부를 3학년도까지 다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시골에서 보내더만 내려가 보니까 의과대학 학비가 많이 드니까 육군 상한학교가 그건 학비도 안 들고 그거 가면 돈도 주고 졸업하면 대학 학사 자격 주고 육군 성의 주니까 그걸로 가요. 그래 육사 시험을 봤어요. 그게 71년도 10월에 대구고등학교에서 이제 육사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이과로. 그때는 문과 이과를 나눠서 육사 시험을 봤죠. 합격을 했는데 한 2달 동안은 이제 그때는 이제 예비고사가 수능시험이 아니고 예비고사입니다. 대학 입학 자격시험. 그 12월 초에 있었어요. 12월 초에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 특차로 합격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공부할 거 없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촌으로 내려가서 놀고 있었어요. 그 예비고사 시험 보고 예비고사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육사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집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억울하게 파출소 끌려가가지고 이틀 동안 모질게 당하는 것을 봤어요. 고등학교 3학년 12월에. 그거 보고 난 뒤에, 군대 가서는 안 되겠다. 경찰 잡으려면 뭐 되면 되노? 이런 물으니까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월 초에 다시 대구 와서, 그때 우리 대명동에 살았죠. 영남학교가 대명동에 있었으니까. 거기서 한 20일 벼락치기로 문과 공부를 했어요. 20일. 영남고등학교는 그 당시에 제1외국어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독일어뿐.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재단 이사장님께서 재미있는 말씀 하셨어요. 영어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제2외국어까지 가르치냐? 그 시간 짜서 해라. 근데 독일어 불어를 몰라. 독일어 하든 불어 하든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대학은 유일하게 독일어, 불어
스스로 시험을 봐요. 그 우리 학교 졸업생들은 제2외국어를 못했기 때문에 아예 서울대학은 누구라도 갈 수가 없어요. 그때는 본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시험 보러 갔는데 시험 보고 난 뒤도 된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법과대학 가서 검사가 됐지. 난 검사 평생 할 줄 알았는데 검사도 하다가 보니까 검찰 내부 수사하다가 고위 우리 검찰 간부 수사하다가 밑보여가지고 나가라고 했어. 그래서 쫓겨나왔지. 90년도. 쫓겨나와서 그냥 변호사하고 편하게 살라고 했는데 광주에 근무하면서 조직폭력배들을 내가 한번 청소를 한 일이 있어요. 광주에서 71년도 5월부터 91년 5월부터 92년 7월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 조직폭력배를 한번 싹쓸이했어요. 그때 잡아왔던 애들이 이제 다 풀려 나와가지고 95년도 되니까 변호사 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매일같이 찾아와서 이제 겁주고 가는 거예요. 덕분에 학교 잘 갔다 왔다고. 그 우리 집사람하고 자식들 협박. 변호사님은 그걸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정치판에 들어갔지. 근데 그때는 모래시계 드라마 때문에 뭐 선거 한 35일 들어가서 드라마만 틀어놓고 있으니까 그냥 안 떠주고 당신시키 주더라. 그래서 국정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꿈이 많이 바뀌었죠. 의사, 군인, 검사, 그 다음 정치, 상황에 따라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꿈을 꾸더라도 꿈은 세월이 지나가면 또는 주변 환경이 바뀌면 바뀌게 된다. 또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앞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구환경과학과 1학년 장윤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어 정말 영광스러운데요. 시장님께서는 어떤 마인드로 항상 동기부여를 하셨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꿈이라고 하죠. 나는 지금 나이 70을 앞두고 내가 국회의원을 5번 했어요. 경남지사도 당대표를 2번이나 했어요. 원내대표도 했고 상임위원장도 2번이나 했어요. 해볼 만큼은 다 해봤어요. 그래도 나는 꿈을 꿉니다. 모든 동기는 꿈에서 비롯돼요. 지구환경과학과 그 옛날에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학문이라고. 열심히 하세요.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앞에 계신 작가님이 야, 이거 앞에도 안 되고.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환경과학과 3학년 재학 중인 이태은이라고 합니다. 시장님은 시장님이시기에 앞서
젊은 층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정치인이셨는데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 있는 정치인으로서 활동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건 나는 모르죠. 그게 지금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게 가시, 위선, 이 실화다. 그 말 빙빙 돌려가는 것도 실화다. 좋으면 좋고, 경상도 말이 있잖아. 됐나? 됐다. 그러구나.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공직생활 내내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근데 젊은 세대들, 트렌드에 맞추려고 늘 노력하죠. 내가 아까 시작할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나이를 기준으로 세대 구분하는 시대는 아니다. 생각을 기준으로 하는 시대다. 젊은 시대에도 꿈과 희망이 없으면 그건 노년층이나 다를 바 없죠. 노년 세대에도 장년 세대에도 꿈과 희망을 갖고 계속 열심히 사는 그 사람이 청년 세대예요. 그래서 나는 방금 학생이 물은 거는 왜 그러는지 난 잘 몰라요. 하나는 있지. 나 젊은 여학생들이 나를 꼰대라 생각하면서 싫어하는 줄 내가 다 알아. 근데 내 연애학 이야기 해줄까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대학교 3학년 때 우리 고려대학교 정문 앞에 국민은행 안암동 지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안암동 지점에 돈 찾으러 가다가 그 지점에 창구에 있는 아가씨가 진짜 내가 보기에는 달덩이처럼 생겼어요. 난 그때 몸무게가 46kg였어. 근데 그때 돈 찾으러 갔다가 야 저런 아가씨가 참 한번 이야기라도 한번 해봤으면 그 생각하고 이제 했는데 우리 각시는 군산 여상 나와서 국민은 안암동 지점 우리 대학교 맞은편에 그 지점에 근무를 했어요. 그 돈 찾으러 갔다가 이제 말 한마디 못 끊고 넉 달 동안 매일 점심시간에 하숙집에서 밥 먹고 올라갈 때 500원, 1000원 찾았다가 그 이튿날 저금하고 넉 달을 그러다가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가서 데리고 나와서 그래 연애를 시작했다고.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영원한 감정이 극렬하게 안 좋을 때입니다. 우리 처갓집에서는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은 그 당시에 은행 근무하면 아주 폼 잡고 우쭐댔대. 근데 저보다 경상도 촌에서 와가지고 돈도 하나도 없는 놈이고 아버지도 없고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호르몬이 밑에서 집도 없는 놈이고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생긴 것도 깨제제하고 몸무게도 보니까 지금 뼈하고 살만 발라놓은 것처럼 그때 46kg였어. 46kg. 못 먹어가지고 실했는데 그래도 5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그래서 사법시험 합격하고 우리 처갓집 될 때는 전라북도 부안인데 그 찾아가가지고 짱짱한테 내가 그랬어.
약속대로 나는 데려간다. 대신 결혼식 때 내가 해줄 게 없다. 받지도 않는다. 대신 장인어른을 내는 어르신했어. 경상도 몸에 꾀제제하고 벌품도 없고 돈도 없고 대신 장인어른은 우리 집 오지 마라. 내가 안 받아준다. 그래서 결혼을 했거든. 저는 결혼해서 동천 칠동에 지하당 갈새방에서 살았죠. 서울 동천 칠동에 그 지하당 갈새방에서 여름 되면 이게 연탄 불이 그 연탄 가스가 안 빠져요. 기압이 낮아지니까. 그래 살면서 이제 그래도 둘이는 좋으니까 그런데 살아도 우리 뭐 싸우지도 안 하고 한 40년 넘었죠. 잘 살고 있지. 근데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서 나는 청춘 드라마를 가끔 봅니다. JTBC가 그 청춘 드라마를 많이 보거든. 젊은이들 연애하는 패턴을 요즘 어떤 건지 그 드라마를 통해서 보면 옛날에 우리 때하고는 좀 다르다. 그때는 순정이 있던 시대야. 그냥 순정이 있던 시대. 서로 좋으면 어떤 어려움도 힘을 합치면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맹목적으로 믿고 살던 시대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고 물론 뭐 캐리어 우먼들도 많고 남자들은 또 무책임한 놈도 많지 뭐 그러니까 그런 풍조가 있는 거는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이야기를 내가 잘 안 하는 거는 그 이야기하면 이제 꼰대 이야기라고 하거든. 내 때는 이랬다 이 소리 들을까 싶어서 내가 이야기는 안 하죠. 자, 아유 이제 손을 저리면 너무 많이 든다 이제. 네, 다음 질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에 카메라 옆에 계시는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저는 국제통상학 전공 2학년 재학 중 이나경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는 가벼운 요청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최근에 시장님 덕분에 버스가 저녁 늦은 시간까지 동점까지 운행을 하면서 저희 대학생들이 안전하게 늦은 시간에도 귀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버스 막차 끝까지 동점까지 운행하는 거에 감사합니다. 그거 당연한 건데 왜? 그 다음으로 작년에 경북대학교에서 강연하실 때 경대 학생이 937번 버스의 불편함에 대해 얘기하는 거를 제가 봤는데 사실 저희도 조금 버스 노선에 불편한 점이 좀 있습니다. 저희 집이 대곡동인데 차를 타면은 15분 만에 오고요. 버스를 타면은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 칠곡에 사는 친구들이 많은데 급행 7번 버스를 이용하면서 등교하는 학생이 많은데 급행 7번 버스의 배차 간격이 15분에서 17분 정도로 조금 긴 편이라서 학교 올 때 좀 노선도 많이 복잡하고 차가 또 많고 거리고 멀고 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조금 불편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명대학교로 오는 버스는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노선이나 시간 면에서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드려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성서공단의 근로자들과 저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버스 노선을 조금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가 다 들었어. 가서 정리할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밤새도록 해도 다 이제 시간이 모자랄 건데 오늘은 처음 하니까 이쯤 하고 나도 들어가서 또 일해야 할 일이 좀 있어요. 대구에 이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정책을 대구시가 주도를 이제 합니다. 교육부로부터 돈을 교육부가 대구시한테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방대학 육성을 지방대학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구시는 경북대학하고 계명대학밖에 없죠. 뭐 전문대학이 있기는 하지만은 주요 대학은 경북대학, 계명대학밖에 없기 때문에 또 계명대학이 강점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대한민국 사회라는 게 참 특이한 게 대학문을 나가면 책을 볼 시간이 없어요. 대학문을 딱 나서는 순간 책을 볼 시간이 없어요. 옛날에 공부할 때는 한 달에 2권 정도 책을 읽었어요. 정치 시작하고 난 뒤는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대학 때 축적된 지식은 평생 갑니다. 여러분들은 그거 지금 못 느끼겠지만 졸업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책 잡고 차분히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경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죽도 공부해야 돼. 평생 공부를 이때 하고 끝내는 거예요. 평생 공부를. 평생 할 공부, 전공. 대학원 가고 교수를 지망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 사람들은 평생을 책을 봐야 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교수 지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이외에는 졸업하면 여러분들은 책 볼 시간 없어요. 지금 역시 괜히 와서 그 덩어리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하라고 했다고 또 가고 난 뒤 욕하지 말고 내가 요즘도 책을 보려고 분야별로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책을 놔놓고 있습니다만 집에 들어가 보려고 하면 피곤해서 그럼 텔레비전 좀 보다가 자야 되고 사무실에 와서는 사무실 일이 바쁘니까 그걸 1시간도 정독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마음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후회 없이 공부하라. 부탁합니다. 파워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파워풀! 예, 감사합니다.